자, 뉴스와이드 이제 시작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이슈는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고 표현되죠. 지금 닷새째 접어들었는데 양측의 사망자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천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 내용 지금 외신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은 영상이 좀 하나 이 내용이 좀 준비 중인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이 영상은 준비되는 대로 소개해드리고요. 이와 관련 주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자, 여기 보면 하마스식 기습 공격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북한은이라고 물음표가 찍혀 있죠. 자, 우리에게 뭔가 한 가지 걱정이 생긴 겁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 우선 모시고요. 이 얘기 좀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문성묵 센터장께서는 이제 군에 오래 복무하셨고요. 지금 군사안보 전문가로 활동하시니까 아마 이번 사태에 굉장히 눈여겨보실 텐데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스라엘 당국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당국과 군이 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저도 참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스라엘 그러면 정보력 또 특히 아이언돔으로 자랑하는 예. 최신의 요격망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마스에게 무참한 기습 공격을 허용하고 당했다고 하는 것, 예. 이게 참 납득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총체적인 문제점, 오. 부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우선 정보 측면에서 보면요. 예. 이 하마스가 이런 준비, 지상과 공중과 해상 이렇게 해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침투했고 예. 또 민간인을 무참하게 학살했고 오. 특히 주변 지역에 있는 집단 농장에 들어가서 뭐 화면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정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무참하게 사육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만행을 저지른 것인데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 1년 이렇게 만행을 하려면 적어도 1년 정도 준비를 했었을 것이다. 그럼 1년이라는 게 상당히 긴 기간인데 그동안 전혀 몰랐다는 예, 거 그런 움직임들을 아닙니까? 제대로 더군다나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 이 까삼이라고 하는 이 재래식 미사일 정말 뭐 이 사제폭탄 예. 수준의 그런 미사일을 5,000발을 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왜 사전에 포착을 못했을까라고 하는 부분 정보에 어떤 큰 구멍이 예. 뚫렸는데 예. 여기서도 사실 문제는 뭐냐면 결국 세계적인 정보력을 자랑하는 CIA도 이걸 포착을 못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1970년대 4차 중동 전쟁이 있었고 예. 이후에 크고 작은 충돌은 있었으나 이런 정도의 전면적인 충돌은 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동의 평화 분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사실은 하마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반대, 정치적인 분열 이런 것들이 모사드에 소속된 인원들까지도 결국은 정보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예. 결국 이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총체적인 부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각도로 왜 이걸 놓쳤는가? 놓친 거예요. 사전에 이거는 이스라엘 군당국, 정보당국의 역할은 이걸 알으라고 있는 조직들이었는데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럼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동안 며칠 지났는데 그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سنقابله آسفين بإعدام رهينة من رهائن العدو المدنيين لدينا. How people think it makes sense to kidnap an 85 years old lady, kidnap babies, kidnap kids,
it's an animal action. It's not human. Who could do this? They must have shed their humanity, and what's left is something inhuman. Who goes up to a baby, kills a baby? Who kills a mother? I see the bodies in their homes. 사실 좀 아찔했던 게 일정 자체가 그 텔아비브 쪽으로 가는 일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일정이 아닌 다행히 멀리 떨어져 있는 쪽에서 일이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자, 문성묵 센터장님. 이번에 하마스 공격이 과거에 무슨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여러 차례 충돌했지만 또 다른 점을 지금 언론들은 그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 민간인 납치를 해간 점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제 오늘 계속 알려지는데 이스라엘의 한 집단 농장 여기에서 지금 뒤늦게 가서 이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는 참수까지 당했다는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하마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 정도의 만행을 통해서 예. 자기들이 내고자 하는 목소리, 다시 말하면 목표를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마스가 이번에 이런 만행 또 기습 공격을 저지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는 결국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중재하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수교를 한다면 지금 하마스는 수니파거든요. 수니파의 수장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게 된다면 결국 하마스의 목소리는 죽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기들이 이렇게 극도의 만행을 하면 이스라엘이 강경하게 보복을 할 것이고 강경하게 보복하면 결국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거든요. 결국 수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극단적 행동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상황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 현재까지를 보면 그들의 목표는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 인륜이건 뭐 인도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일단 그들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쟁에도 전쟁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을 절대 공격하거나 건들면 안 된다. 이런 게 국제사회에 지금은 통용된 어떤 법칙이 됐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 충돌 상황에서 북한이 자꾸 거론되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무슨 무기 하나가 지금 이 모습이 포착됐는데 하마스 대원들이 들고 있는 무기예요, 저게. 지금 저게 북한제로 추정이 되고 이름이 F7, 그러니까 유탄 발사기, 로켓 발사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거거든요. 저게 이제 확대된 모습인데, 문소욱 센터장님, 저 북한제 맞습니까? 예, 북한제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제가 맞다면 어떻게 북한제 무기가 저게 그러니까는 이른바 이제 보병들이 달고 다니는 로켓 발사기인데 이게 어떻게 하마스 손에까지 간 겁니까? 이게 원래 대전차 무기로 만들어진 이 로켓 발사기거든요. 어깨에 견착해가지고 전차를 사격하기 위한 무기였는데 통상 이 저 약간 군사 쪽 아시는 분이 뭐 RPG 이렇게 쓰는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련이 만든 무기입니다. 소련이 만든 무기 중에 AK 소총과 RPG-7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죠. 북한도 소련으로부터 무기 체계를 도입해서 지금 북한의 무기 체계들이 구소련의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포탄과 무기가 부족하니까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촘촘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루어진 이후로는 사실 무기 수출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2016년 이전에는 사실 북한이 중동에 특히 이란과 상당히 이 군사 교류와 협력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 무기는 그 2010년 이전에 흘러 들어갔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통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직접 북한이 하마스에게 수출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한 가지 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땅굴을 파는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래서 지금 방벽이 있지 않습니까? 가자 예. 지구와 이스라엘 영토와 그 사이에 아이언 이 방벽이 쳐 있는데 예. 그 사이로 또 가자 지구 내에 많은 땅굴들을 만들어놨는데 굴을 파서 왔다 갔다 할 수 예, 있게 그 돼 있습니까? 땅굴이 북한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마스와 북한이 뭔가 교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지금 오늘 북한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성명을 예, 지지한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예, 결국은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하마스가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오. 이 사건이 벌어진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아.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두둔했고 하마스의 기습 공격도 지금 두둔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상시 평화 기간 유지됐거든요. 그리고요 그런 와중에 하마스의 어떤 기습 공격이 있었는데 그 기습 공격의 양상이요 너무나 비인도적이고 잔혹하다는 얘기 지금 전 세계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좀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시죠. 북한의 방사포, 미사일의 대량 공격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과학화 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와 감시 및 조기 경보 체계의 점검과 강화도 필요합니다. 자, 문성국 센터장님. 예. 지금 북한이 하마스식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는 지금 부분입니까? 합참 발표에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의 예.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하마스가 5,000발을 동시에 예. 이스라엘 향해서 발사했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이 현대화된 또 예. 정확도 90%를 넘는 이 아이언돔을 구멍을 뚫었다는 예. 거죠. 상당한 피해를 이스라엘이 입었습니다. 지금 전방 지역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240mm 방사포, 예. 170mm 방사포 사거리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도권을 향해서 쏘면 모두 사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결국 1시간에 한 5,000발, 하루 이내에 예. 공격 개시 하루 1일 16,000발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일부 표현을 보면 그게 뭐 벌떼 폭격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와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은 남침 공격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력의 70% 이상을 군사분계선 일대에 배치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이 장사정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형 아이언돔은 2026년이 예. 완성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서 오판한 것은 예. 그렇게 동시에 많은 로켓을 발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언돔은 튼튼하다. 이런 과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놓친 거네요. 결국 제대로 놓쳤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하마스식으로 우리에게 기습, 예. 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도 당할 우려가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의 대응은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뭐 사실 지금 삼축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KAMD. 예.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사전 예. 타격하기 위한 킬 체인. 예. 그다음에 발사할 경우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까지 이 요격 체계, 한국형 미사일 예, 강화 요격하는 체계죠. 체계.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응징하기 위한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지금 LAMD 아주 저고도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다시 말하면 금방 말씀드린 이 방사포의 집중 포격을 타격하기 위한 요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와 함께 예. 그 포 진지를 사전에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예. 이걸 같이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죠. 예. 이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주로 이제 장사정포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 중에 어떤 미사일 공격도 있었지만요, 이 하마스 대원들, 뭐 대원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테러리스트 아니냐 이렇게 부르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침투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민간인들 납치해서 갔단 말이에요.
북한도 이런 비슷한 게 있습니까? 물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AN2기라고 하는 예. 우리 우리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예. 그런 적어도 침투용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특수부대가 한 2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침투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패러글라이딩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합참이 이렇게 하마스식 그런 예.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서해 5도가 지금 뚝 떨어져 있는데 서해 5도를 점령하고 거기 있는 우리 국민을 인질로 예. 방패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강력한 대응 공격을 막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유의하고 예. 대처해야 된다. 합참의 발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북한이 그러니까 하마스식 공격하면서 이제 북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온 이슈가 지금 정치권 이슈가 됐습니다. 9.19 군사 합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실효성이 있는가? 이걸 유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폐기 또는 효력 정지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정치권의 이슈,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럼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설명이 좀 담겨 있는데 이게 2018년 9월 19일 군사 합의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군사 분계선 인근, 남북 인근에서 비행, 그러니까 여기 비행이 뭐 정찰 비행도 있겠죠. 그리고 사격이나 훈련 이거 안 하도록 금지시키는 합의였거든요. 근데 이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것 때문에 대북 정찰 감시 이거 제대로 못한다, 약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게 평화의 최후의 안전피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맞서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 국정감사에도요. 이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고요.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의 입장은 9.19 남북군사 합의가 잘못된 합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이 9.19 남북군사 합의는 우리의 정찰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9.19 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에 국한돼 있어요.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항상 불안하게 살았어요. 그런 삶을 다시 살으라는 건가요? 자, 헌법이 있고 남북 간에 합의한 선언들이 있고 그 밑에 부속 합의서 9.19 군사합의서는 매우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다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싱가포르 공동선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 다 날아났다. 결국은 상위 개념이 다 날아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아직도 그 제일 하바닥에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지 전 이 상황이 안타깝다. 당장 이거 효력 정지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9.19 군사 합의 이게 얼마 전부터 조금씩 이슈가 됐는데 오늘 본격적인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요 어제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 합의 이제 폐기 이거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데 효력 정지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추진하겠다는 얘기까지 꺼내놓은 상태거든요. 자, 오늘 패널분도 4분 나오는데 일단 두 분께 좀 똑같은 질문 드려보죠.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이거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우상호 의원께서 국회에서 하신 말씀, 하마스와 북한이 무슨 상관이길래 9.19 합의를 폐지해야 되냐. 이 말이 과연 정말 민주당의 안보인식인지 굉장히 저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두둔했습니다. 이거는 옹호했다는 거고 지지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다시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9.19 군사합의 내용 무엇입니까?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 행위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슨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까? 무슨 포를 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없어요. 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적대 행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9.19 군사 합의입니다. 근데 북한이 우리에게 느끼는 적대적 행위가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대북 심리전에 활용한 확성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단체가 활용한 대북 전단입니다. 북한이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북 심리전에 아주 유용했던 확성기조차도 철거했고 우리 민간 단체들은 대북 전단 자유의 내용을 담은 전단조차도 금지당하고 법적 조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평화적 조치나 최소한의 군사적 조치는 다 무장 해제 당해버리고 이러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요. 북한이 예. 총 17회를 도발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우리가 또 2번을 도발했다고 하는데 그 2번은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총알을 쐈다라고 하는 예. 상대적 대응이었던 것이죠. 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9.19 군사합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우상호 의원이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우리 통일부 장관에게 되묻는 것 자체가 예. 민주당의 안보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정기랑 교수님, 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마치 국방부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마스 사태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태가 나니까 9.19 군사합의 문제를 꺼냅니다. 저는 대단히 신중치 못한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앞서 문성묵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일단 시간당 1만 6천 발입니다. 자, 그럼 어찌 보면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가 더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 관계자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얘기하고 또 위장 평화 공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9.19 군사 합의는 이를테면 상호 간의 남북 간의 우연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또한 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그런 외눈박이 시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만 보고 하나가 유지되고 있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보지 않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계기를 가지고 9.19 합의 무력화를 주장한다? 저는 예. 대단히 신중치 못한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의 저 잔혹함이라든지 예. 또 전쟁 가능성이라든지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왜 저렇게 엄청난 전력과 무기 체계를 갖추고도 이스라엘이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아무리 장벽을 높이 쌓고 또 첨단 무기 체계로 예. 대비한들 원시적인 공격에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힘에 의한 평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또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힘에 의해 평화를 구축하는 태계로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만반의 대비 태세와 더불어서 예. 뭔가 외교적 해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노력 이것이 요구되는 시점에 국방부 장관의 저런 발언은 대단히 신중치 못한 발언이고 오히려 예.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문성국 센터장님, 사실 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의 쟁점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합의 때문에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우리가 정찰 활동을 하는 것을 제약받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요. 제가 1990년대부터 남북 군사 회담을 쭉 관여해 왔고 회담 예. 대표로서 북한 대표들과 직접 협상을 했거든요.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이 정찰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기본 합의서, 부속 합의서를 예. 만들 때부터.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정찰 역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서해 오도가 있어요. 예. 특히 백령도의 K9 사주포라든지 우리의 화력이 있습니다. 이건 예. 장산 곳을 바로 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북한으로서는 우리의 우세한 정찰 역량, 우리의 우세한 서해 오도의 사격 역량 이런 예. 걸 무력화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다 9.19 군사합의에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로 인해서 그게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제약받는 게 못하는 거죠. 오. 이 활동을 못하게 예.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9.19 군사합의가 제일 먼저 타결됐을 때 그걸 제일 걱정을 했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합의가 잘 지켜지고 예.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 뭐 그런 이 분리점들이 예. 극복이 되겠지만 사실은 합의해 놓고 나서 지금 북한이 이 합의를 안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미 무력화된 거 아니에요? 이미 이런 김정은이가 나서서 반응이거든요. 합의를 위반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합의의 모법은 4.27 판문점 선언, 예. 그다음에 9.19 평양 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2020년 6월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서해 공무원을 총격 살해시켰습니다. 저는 그게 북한이 이미 모법을 파기한 걸로 봅니다. 북한이 모법을 파기하고 합의를 안 지키고 있는 마당에 예. 우리가 이걸
이거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하마스식 공격,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런 공격 받은 게 전방 지역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예. 못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 12월에 북한 무인기도 우리가 포착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의 안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예. 9.19 합의 사실 사문화된 그런 합의에 얽매이지 말자. 나는 전 개인적으로 군사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예. 저는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요, 정치권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아주 큰 논점,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아마 남은 기간 치열하게 뭔가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서울 시내에서 무슨 집회가 있었다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과 좀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곧 집회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의 허를 찌른 것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지하고 연대를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더 큰 보복을 받고 팔레스타인에서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김성환 평론가,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번에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뭐 찬성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서방 세계에서도 그동안에 지지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 또 등을 돌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론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뭐 그걸 옹호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귀는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팔레스타인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군사적인 뭐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917년도에 벨포어 선언으로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땅에 예. 유대인 국가를 만들도록 허가해 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냥 유럽 국가들이 원자가 있다,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요. 이 2000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예.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실은 점령지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쫓겨나거나 아니면 억압받거나 탄압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 그동안에 반복돼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팔레스타인을 다시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 보면은 무장정파의 강경한 태도라든가 이런 예. 것들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립대가 또 역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쪽의 무력 충돌이 예. 곧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결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자 지구에 22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세종시 넓이밖에 안 되는 곳이거든요. 무장정파는 그 안에서 아주 소수예요. 근데 전기, 수도, 가스, 뭐 식량까지 다 끊어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의 감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막 폭탄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백린탄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거기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 이스라엘에서 이 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쪽에서 공격을 받아서 숨지는 그 선량한 시민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조상규 변호사는 표정을 보이시니까 이제 김성환 평론가는 다른 말씀을 왠지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 시내에서 열린 집회고 어떤 주장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시 사회자님 눈치가 빠르십니다. 예. 이게 예. 국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런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뉴욕의 이스라엘 영사관 근처에서도 지금 이 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금지를 위반해서 일부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벌금형으로 처벌을 예.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는 집회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제 집회들만 제가 확인했는데 예. 영국에서의 지금 집회가 좀 유의미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테러를 미화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예.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명은 영국 정부가. 정부가 낸 겁니까? 예, 영국 정부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국내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테러를 미화하거나 지지하거나 추종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가에 예.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단순 지지 추종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형법, 뭐 우리나라 예. 지금 실정법 위반의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걸 규제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국민보호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이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 예. 근데 거기는 이제 기획이나 지휘를 한 경우에 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완전 테러범을 처벌하는 거네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집회를 한다고 해서 뭐 이제 의율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법적으로 지금 상황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요. 이게 참 보는 시각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뿌리 깊게 뿌리 하다 들어가면 사실 뭐 책 몇 권 정도 나올 분량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이 나타났지만 지금 하마스의 어떤 만행만큼은요. 이거는요. 전 세계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그리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자꾸 있는데요. 더 이상의 희생자 없기를 좀 바래 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이슈 제목이 이래요. 자신만만했던 한동훈인데 그러면 뒤에 뭔가 생략됐는데 지금은 영 자신만만은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요. 오늘 국정감사장에 한동훈 법무장이 나와서 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는데요. 핵심 주제는요. 인사검증입니다. 들어보시죠.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검증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획 비서관실에서 검증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 저희는 그 여부에 대해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누락된 비상장 수식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검증 대상을 가지고 검증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증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건 역대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를 많이 받아요. 인사검증 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약간 좀 수세적, 방어적, 뭔가 계속 해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시간을 좀 돌려보면요.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그때는 오늘하고 약간 분위기가 달랐다고 할까요? 아무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입니다.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FBI가 그걸 맡아서 하고 있죠. 뭐 거기에 관해서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와서 좀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단히 권한이 아니라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한테 짐 아니고 법무부의 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뭐 추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탈락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균환 교수님. 사실 그동안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되면서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주의하는 입장이 됐는데 인사검증단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군요. 법무부가 사실화인가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는 특장점이 있다. 그리고 잘못되면 본인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는데 오늘은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하고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들을 계속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번 꼭지 제목이 뭡니까? 자신만만했던 한동훈. 예. 저는 비겁 쪼잔해진 한동훈입니다. 뒤에 걸 그렇게 붙이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대꾸를 달고 싶어요. 비겁하고 쪼잔한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와서 기계적으로 인사검증 자료만 수집한다. 자, 기계적인 자료만 수집할 뿐 판단은 대통령실이 한다. 어찌 보면요 책임을 또 대통령실로 넘기고 있어요. 책임을 대통령실로 미루는 듯한. 그래서 쪼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작년 인사정보관리단 설립 당시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적 비판이 커지면 책임질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아마 책임질 일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던 장본인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리고 인사검증 시스템 배우겠다고 미국의 FBI 뭐 기법을 배워오느니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자, 법무부가 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이다. 법적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상당히 또 이 특장점을 강조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비췄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저런 식의 발뺌 많은 식의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최소한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장관이라면 1차적 책임에 대해서
뭔가 인사검증 어떤 부실에 대한 일차적 책임에 대해서 또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장관 입장에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얘기하고 또한 유관 표명과 더불어서 앞으로 인사 어떤 이 검증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소위 이른바 검증 시스템이라든지 개선 방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무위원으로서 저는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게 지금까지 인사 검증한 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문제가 없다는 판단보다는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얘기잖아요. 자료 수집만 기계적으로 했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정부에도 물론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인사 참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벌어지는 18번째의 청문회 어떤 파행, 부적격 채택 이런 과정을 불구하고도 지명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1차적 책임, 검증의 첫 단추를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셨던 이승환 전 행정관께. 그러니까 지금 정기량 교수님은 아니 이쯤 되면 한동훈 장관이 어떤 책임 얘기를 좀 꺼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치 뭔가를 대통령실 쪽에다 미루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논평을 하셨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 인사관리단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사실은 이 업무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렇죠. 민정수석실에서.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습니까? 민정수석실 폐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 우리 그 이전 정부에서 민정수석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고 조국 전 장관이 했습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뭘 할지 모르는 그 암흑의 권력을 놔두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무부 인사관리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과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인사검증은 뭐가 다를까요? 민정수석실은 어공들이 합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늘공들이 합니다. 여기서 어공, 늘공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늘공은 원래 공무원들, 직업 공무원, 어공이라는 거는 원래는 공무원이 아니었지만 어떤 일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이 되거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법무부에서는 늘공들이 하고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자료가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인사검증 동의 서류가 가게 됩니다. 그 동의 서류에서는 자신의 금융, 부동산, 예금 그리고 모든 범죄 기록, 전가 기록 이런 부분들 본인이 동의해야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또 본인이 자기가 직접 기술해야 되는 자녀의 학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하는 거는 다만 그 매뉴얼에 의해서 자기가 동의해서 검증을 동의한 그 내용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 좀 민주당 솔직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탈락을 기정사실화하고 표결한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이 법관의 성향이 보수적이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2심 재판에서 양형을 줄였다라고 하는 걸 문제 삼더니 마지막엔 재산 문제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결 언제 했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수박 색출 일어난 그 다음에 했습니다. 누구라도 반대표를 던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해버린 거죠. 저는 이런 정치적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또 사법부 체계가 흔들린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인사 검증 관련해서 장관 인사,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 속에 임명이 가행되는 거 지금 계속 반복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국정감사장의 인사 검증 이슈가 나오고 한동훈 장관 실무받고 답하는 모습 이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요거 관련해서 김성환 평론가하고 조상규 변호사께도 똑같은 질문 드릴 텐데 먼저 김성환 평론가 먼저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나온 표 중에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한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발언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을 없애고 다른 걸 좀 만들지 기계적으로 할 걸 왜 거기다 두는가 이런 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당연히 그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자기 잘난 척할 때 말했던 거 그거대로 참 지키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작년 5월에 그때 대통령 최측근한테 법무부 장관 맡기고 그 산하에다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해서 분리해서 거기다 갖다 줘버렸잖아요. 아 이거 대통령 측근이 관리하면 이거 되겠어?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법무부가 밝힌 보도자료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화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와 언론에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감시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 관리단 안에 어떤 직원이 어공도 아니고 늘공이라면서요. 늘공인데 그 왜 누가 했는지 공개 못합니까? 무슨 업무 하는지도 오늘 그 국감자리에서도 공개 못하겠다 그랬어요. 뭘로 감시받겠다는 거예요, 대체? 투명성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기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하나만 얘기해 보죠.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비상장 주식 10억 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클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 논란에 대해서. 신고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검증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 사람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의견 하나도 안 붙였을까요? 근데 이균영 후보자는 그때는 내가 이거는 그 원래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답니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실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인사검증입니까? 그냥 인사혁신처 밑에다 두면 되지. 그게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농지법 위반 얘기 나오고 쪼개기 농지 구입한 거 얘기 나오니까 이균영 후보자는 그게 잡종지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하고 올리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 농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나중에 드러나고 보니까. 아니 무슨 인사검증을 이렇게 합니까? 뭐든지 대통령 뜻대로 하소서. 이게 무슨 인사검증입니까? 그럼 대통령실에 갖다 주면 되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나중에 해가지고 책임질 때쯤 되니까 우린 기계적으로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옹조라고 옹색한 해명입니까? 자, 이번엔 조상규 변호사님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적극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법무부가 확인을 안 했으면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 법무부의 잘못이요. 법무부가 확인했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면 대통령실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먼저 이게 관련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이윤영 그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진짜 한동훈 이제 장관이 봤어요. 이 부분을 봤어요. 이게 좀 뭐가 확인했어.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넘겼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이렇게 있는 신고를 안 했답니다. 라고 하고 넘기면 그때부터는 정무적 판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도요. 뭐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본인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짓말하면 한동훈 장관도 그 기록 내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수사를 합니까? 그 멀쩡한 사람을? 수사를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본인 진술을 토대로 그 상황 안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정도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이런 법률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하실 거냐? 정무적 판단을 하실 거냐? 라고 해서 대통령실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틀어서 본다면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임은 대통령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연결은? 아니죠.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자, 비상장 주식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아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했어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약간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요. 지금 재산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그 동안에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 기준이 없고 다 신고해야 된다는 거에 그게 원래 기준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후보자가 얘기했을 때 후보자 얘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기준은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그것도 뭐 기계적이라고 하면은 기계적으로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객관적인 척 하는데요. 그러면은
검찰 수사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뭐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도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다 검찰총장처럼 얘기하고 인사검증할 때 검증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이거는 객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검증만 하고 알겠습니다.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합니다. 이건 태도가 웃기잖아요. 예. 비상장 주식을 한동훈 장관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로 넘겼는지 오늘 설명이 없었어요. 예, 확인을 안 해서 내가 미스해서 그게 나중에 발견됐는지 몰라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비판받는 게 좀 있습니다. 약간 마녀사냥이에요, 이거. 그럼 뭐하러 검증을 합니까? 그거 하나도 검증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계적으로 자료만 넘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목소리 갑자기 높아졌어요. 아무튼 지금 국정감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아마 계속 뭔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인사검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최근에 인사검증,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임명이 정해진 거죠. 그리고 오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2명의 장관인데요. 관련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임명이 안 된 한 분 있죠?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 기다리는 걸까요? 그 내용까지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임명장 신원식 국무위원회 임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임명장 유인천 국무위원회 임원. 두분 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장면이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데 여전히 뭔가 매듭이 지어진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고요. 아직 대통령실도 별다른 입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청문회 끝냈던 두 장관 후보자는 이제 장관이 됐죠. 임명장 오늘 수시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김행 후보자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뭔가 조심스럽지만 뭔가를 얘기하는 분위기가 자꾸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론을 충분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김행 후보자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소명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적합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여론들 아마 충분하게 지켜보고 혹이 장관직에 임명된다면 그 이후에 있을 상황들까지 복합적인 고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 이승환 전 행정관만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신원식 장관 경우와 달리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좀 일단 끝났단 말이에요. 당일께. 근데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뒤에 대통령실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보내주세요. 재송부 요청.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짜 맞춰서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안 하니까 그럼 임명하겠습니다 하고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김행 후보자 관련해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무슨 설명도 아직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오늘 저녁에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예. 오늘 저녁이 지나봐야 돼요? 네, 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거 정부적으로 큰 선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우리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모두 부적격이고 올드보이의 귀환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인촌 장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번째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관직계에서는 했던 자리 또 하는 거를 영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주호 장관 계시는데요. 이주호 장관은 예전에 교육과학기술부일 때는 장관이었고 지금은 사회부 총리 자리입니다. 그렇죠. 좀 직급이 다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촌 장관은 본인이 이 문학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흔쾌히 수락을 한 거고요.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도 다음번 총선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던 걸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름에 본인이 응답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리고 김행 장관은 본인이 없애야 할 부서에 가는 게 과연 본인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탐탁했을까요? 어떤 본인의 의지와 이런 것들은 반하지만은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 국회가 인사청문회 정말 국회 고유의 권한이고 이제 소중히 지켜가야 될 전통이지만 장관들의 그 허들을 너무 높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장관 하겠냐고 의사타진을 해보면 저는 10에 7, 8은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앵커님 부인께서 장관 하신다고 하면 바로 동의서 써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도 모르겠습니다. 일가족이 정말 모든 인생을 탈탈 털리는 그 과정에 올라간다는 것도 굉장히 큰 결단과 이승환 결심이 전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거 알겠는데 네. 김행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근데 이번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총선도 남겨놓고 개각도 남겨두고 있는데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밀리면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좀 보면서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영향은 있겠죠. 영향. 여론을 좀 본다는 뜻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뭐가 얘기가 없어요. 통상적인 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청문 보고서 좀 보내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 정도 뒤에 임명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글쎄 이거 혹시 다른 걸 원하나 뭐 이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내부에서도 약간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요 주제 요거 간단하게 좀 짚고 갈 텐데 오늘 한동훈 장관 얘기 잠깐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얘기 질문받고 오늘도 참 많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확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입장이 저겁니다. 저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본 재판에서 제대로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규랑 교수님, 한동훈 장관이 결국엔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과거에 다른 어떤 인물도 그때 뭐 기각됐다고요. 이게 뭐 무죄되는 거 아닙니까? 막 어떤 사례까지 들으면서 설명을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비춘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함이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한동훈 장관은 이례적이었지 않습니까? 뭐 비리, 잡범, 비리의 정점에 있는 인물, 꼭 구속이 당연히 당연한 것으로 강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사법부의 판단이 1차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1차적 판결은 뭡니까? 그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또는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법리적으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피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일이에요. 그게 가장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온당한 태도입니다. 근데 무조건 구속은 기각됐지만 중형 받을 겁니다. 과거에 뭐 안희정, 뭐 김경수 이런 법무부 장관 정치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빨리 법무부 장관 그만두시고 총선에 나오세요. 나와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조상규 변호사. 근데요, 저 장면을 보고 전 말씀하시는 분 중에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거 행정을 하는 곳이거든요. 법무 행정을. 근데 이 국정감사장에서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장관에게 검찰 수사 사항에 대해서 묻는 야당 의원이나 그걸 가지고 또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하는 장관이나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총장 불러다가 이야기하나요? 당연히 법무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중대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요, 카드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영장 재청구 충분히 가능하고요. 12월 9일 이후에 비회기 때 영장 재청구를 통해 가지고 영장 실질심사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영장 전담 법관에 의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계속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유죄예요, 유죄. 아니, 방어권 행사야. 당연히 그때 실질심사할 때도 이재명 대표가 나 방어권만 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또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방어권 행사를 하는 부분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부분하고 다른 거예요. 자, 박범계 그 의원이 그렇게 논리 정연하다고 칭찬을 하는 영장 그 기각 결정문에도요, 한 3가지만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위증교사 혐의 소명이 다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 세 번째, 이화영 진술과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의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 아니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히 유죄 판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동훈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의 저런 워딩 자체가 틀린 워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만 오면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국정감사장인데요. 그냥 이 얘기가 나왔군요.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를 해보죠. 지금도 투표는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죠. 그리고 개표가 진행될 텐데 지금 뭐 추정컨대 예상컨대 밤 11시 정도면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는 결과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강서구에 있는 투표소 한 곳에 지금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민지숙 기자가 준비 중입니다. 자, 민 기자,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히 뭐 투표하고 계신가요? 상황 좀 전해 주시죠. 네, 조금 한산해지긴 했지만요. 출퇴근 시간을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씩 와서 투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 종료 시각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소중한 한 표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6시 기준 투표율 43.8%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50만 명 가운데 21만여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건데요. 이 투표율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았던 사전 투표율과 우편을 이용한 투표까지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지난해 지선과 재작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선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긴 한데요. 퇴근 후에 투표소를 찾는 이들도 있는 만큼 전체 투표율이 낮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잠시 뒤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밤 9시부터 개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르면 밤 11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자, 오늘도 양당 지도부가 뭐 당사 뭐 이런 곳에 모여서 개표 과정 아마 긴장 속에 지켜볼 텐데요. 막판까지 투표를 독려하는 열기가 왠지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온지에 따라 양당 선거 유불리가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먼저 여당에서는 당대표 심부름꾼이 아닌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오만한 권력에 경고를 보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SNS에 정의의 엄중함을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김태우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도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진교훈 후보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당 지도부 모두 저녁 8시 이전에 각자의 개표 상황실에 모여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식물원 투표소 앞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자, 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딱 끝나면 개표 시작할 텐데요. 정말 긴장 속에 지켜볼 것 같아요.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어제 모습인데요. 각 후보 그리고 양당 지도부가 치열하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보시죠. 지금 이 자리에 그 예산 퍼주실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호한테 예산 주겠다고 세상에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여러분. 김태호가 되면 집권당에서 팍팍 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 진교훈 보고 너 혼자가 아니다. 너 정말 한번 잘 싸워봐라. 윤석열 정부하고 한번 힘내서 싸워봐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길이요.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선거이기에. 자, 오늘 결과 모릅니다, 아직. 지금 투표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 뭐 쉽사리 얘기할 수 없는데요. 오늘 패널 4분 모시고 좀 뭔가 가정을 통해서 보궐선거 이후 사항을 좀 짐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내용은 정기랑 교수님하고 이승환 전 행정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정기랑 교수님 가정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승패에 대한 가정. 오늘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했다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모릅니다만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표차로 패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접전 끝에 근소한 차로 패배할 수도 있거든요. 가까이 경우가 다를 것 같은데 이럴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실은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구청장 선거예요. 구청장 선거. 그것도 단 한 석입니다. 예, 딱 하나입니다. 이 선거를 이렇게 판을 키운 게 누굽니까? 결국 저는 정부 여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보궐선거에 재척 사유가 됐던 원인 제공을 했던 당사자를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공천하고 4개월 만에 공천 후보로 확정한 게 정부 여당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것의 뒤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정당 공천이 무공천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윤심을 뒷받침하는 김태우 후보가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예. 저는 그 결과 자체가 지금처럼 강서구청장 보고서 결과에 대한 예. 어떤 그 정치적 파장을 굉장히 키워버렸다. 이미 그래서 판을 너무 커버렸겠다. 이기든 지든 예. 그 파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예. 정부 여당 발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보궐선거 결과가 패배할 경우에 예. 여권의 권력 지형, 또 수도권 총선 전략,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예. 이런 부분에 아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후폭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김기현 당대표 등 원내 지도부 또 모든 의원들이 강서구에 가서 그냥 살다시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저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에 패배 결과 나오면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그런 자평을 하게 될 거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물론 투표 결과를 함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예. 당내에서는 아마 근소한 격차로 질 경우에 예. 여기는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다. 원래 어려운 곳이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다. 근데 만약 격차가 크게 지면 만에 하나 이게 두 자릿수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총선 수도권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자들의 위기론으로 확산될 겁니다. 수도권 위기론.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예. 자, 이런 얘기로 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김기현 체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곧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얘기한 예. 비대위 전환설이 굉장히 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에는요, 정기랑 교수님께서 앞에 그냥 쭉 설명했는데 비대위 얘기까지 결론을 뽑으시냐고 설명을 이렇게 하신 거군요. 그렇게 될 것 같다. 일단 전망이에요. 자, 이번에 이승환 전 행정관은 만약에 가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를 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강서가 아니고 강남이나 대구 정도라면은 그 정도 파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구나 강남에서 만약에 국민이 졌다. 나는 모르는데 여기 지금 16년 동안 구청장 민주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3명 다 민주당 아닙니까? 예. 민주당 초강세 지역입니다. 지난번 김태우 후보가 이겼는데 2.6% 차이였습니다. 김태우 후보의 개인기가 먹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서구 서울의 25개 구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있는 49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3개입니다. 저는 그 정도의 파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예. 딱 4년 전 이맘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4년 전 이맘때 총선 6개월 앞둔 이때에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이 양분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 강행 처리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더 나빠지고 있었죠. 예. 이때 오죽했으면은 신생 정당이 20개가 나와가지고 정부 심판하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서울 지나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왜 방역하지 못했냐? 왜 중국발 입국 막지 못했냐라고 하면서 정부에 대한 심판론은 더 커져갔죠. 그런데 K-방역 홍보가 나오고 뭐 미국과 일본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온다.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이 역전하고 민주당이 180여석을 가져가는 큰 승리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총선 전 6개월이란 시간은 어마무시한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지 구청장 보궐선거 하나로 예단한다? 저는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봐야 됩니다만 일단 아주 다르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구청장 선거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단순히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시각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6시 현재 투표율이 43.8입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이제 합산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뭐 글쎄요. 남은 시간에 보면 45%는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일단 40%는 넘어갔어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요. 반대 가정을 좀 해보죠. 이건 조상규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말씀을 해주면 좋겠는데 먼저 조상규 변호사께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 그럼 민주당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예, 뭐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질 텐데요. 근데 일단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개인과 예. 민주당을 조금 분리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지원 유세를 한번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숟가락 얹기 아니냐. 예,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 효과고 패배하면 내가 병원에서 지원 유세 못해서 패배한 거 아니냐. 근데 원래 패배를 하게 되면 그런 그 분석이 더 많습니다. 강성 지지층, 사법 리스크를 이 구청장 선거에 끌고 들어온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후폭풍은 어떻게 되느냐. 예. 숨죽이고 있던 비명계가 폭거가 일어납니다. 폭거?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요. 예. 체포동의안 의결할 때 비명계의 힘이 상당히 강력히 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결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언제 이게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안 나와버리니까 가라앉아 버렸어. 예, 확 죽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또 표가 나냐면 예. 저 대법원장 그 임명동의안 예. 그 부결될 때 보면 39명 정도가 표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완전 단일 대우로 철저히 표 단속까지 다 하죠.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예. 무슨 말이냐? 완전 재갈물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명계가 찍소리도 못 하고 있다가 근데 이 결과가 만약에 지는 걸로 나오면 이제부터는 자 박강호 원내대표 희생양 됐죠. 그리고 송갑석 최고 희생양 됐지 예, 않습니까? 사퇴했죠. 이제 지금 똘똘 뭉쳐 있는 친명계 지도부가 예.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예. 다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니 이게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지금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불구하고 졌다? 그러면 친명 지도 체제가 완전히 와해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도부 와해다. 그 다음 단계는 뭐 와해됐으니까 뭐 이걸 새로 뽑네 비대위 가는 뭐 이런 얘기 수순이 가겠죠. 일단 그런 전망이시고요. 김수환 평론가는 민주당이 패배를 했다고 가정해보면 민주당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뭐 어느 쪽은 질 테니까요. 예. 뭐 둘 다 이길 수는 둘 다 없는 게 이길 수 없는 거니까요. 선거니까요. 근데 민주당이 전 타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졌다라고 가정하면. 예. 졌다고 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더 타격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의 존재감이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인 당대표는 뭐 총재 자리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김기현 당대표 선출할 때 전당대회 모습 보시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경쟁자들 다 대통령실에서 내치고 국정 운영의 회방꾼이니 뭐니.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총선 때 내 사람 거기다가 더 많이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 그래야지 집권 기반이 공고화된다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거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 졌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 바로 바꿔버린다? 비대위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좀 덜할 것 같은데 민주당의 경우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젖잘싸는 그냥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기반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을 노리는 대선주자급 당대표입니다. 근데 구성장 기각 이후에 뭐 기사회생했다고 해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분위기를 반전시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리더십을 검증하는 자리가 이번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졌다? 물론 뭐 선거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한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만큼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선거에서 졌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타격은 더 클 수밖에 그러면 없다. 대표직 유지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근데 금방 뭐 정당이라는 게 강서구청장 선거 끝났다고 해서 대표직 바로 던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에 시끄러운 목소리가 좀 더 커지겠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는 계속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비명계 쪽에서는 고소영장 기각, 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좀 몸을 좀 바짝 낮추고 있었는데 역시 총선 때는 이 체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이 훨씬 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가정을 각각 해봤어요. 모릅니다. 지금 모르고요. 이 가정에서 오늘 네 분 패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요. 오늘 밤 자정 무렵부터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지는 쪽에서는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 와중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 무슨 욕설 논란이라는 게 갑자기 돌연 툭 불거졌어요. 일단
이게 무슨 모습 때문에 그런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자빠졌죠? 무슨 XX 자빠졌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 건지. 갑자기 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얘기가 이제 막 회자가 됐다는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아니 앞에 지나가던 한 시민이 뭔가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안철수 의원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걸 그대로 돌려준 거다. 약간 유머스럽게 돌려준 거다. 근데 이게 무슨 욕설 논란입니까?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뭐가 툭 나왔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여야에 계신 분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여당의 엑스맨인가요? 안철수 의원이 가서 욕설을 했습니다. XX하고 자빠졌죠? 라고 하는 말을 해서 강서 구민들이 화가 엄청나게 나 있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XX 하면서 욕설까지 퍼뜨리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투표해 심판합니다. 리더가 누구냐가 이제 여당은 문제거든요. 지금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 생각하시면 1번, 김기현 대표가 문제다 생각하면 2번,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갑자기 진교훈 후보 디스한다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그 다음에 4번 집에서 자고 있던 이준석. 예. 누가 가장 큰 책임일까요? 이걸 아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좀 비꼬는 듯한 약간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네요. 일단 요거 김성환 평론가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이 안철수 의원 좀 평소에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진 정치인인데 글쎄요 순간적으로 약간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보이는 유머스럽게 돌려준 거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 차례 대선 나왔잖아요. 예. 아직도 정치 내공이 낮다. 이걸 느끼게 되는데요. 아, 그런 욕을 설사 받았더라도 저렇게 받았다고. 반응할 건 아니다? 그렇죠. 받았다고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될 건데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제가 뭐뭐하고 자빠졌죠? 라고 그 시민을 향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조롱하는 게 되잖아요. 그 시민을. 그러니까 그 시민을 오히려 폄훼하고 그 시민하고 싸우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철수란 정치인에 대해서 글쎄요. 뭐 맥락상으로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는 그러니까 생각이 뭔가 되는데 욕을 먼저 받은 거긴 한데 지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뭐 진교훈 후보가 경찰청 차장 있을 때 뭐 범죄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경찰청장은 어디 갔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흉악범죄 많은 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맞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사고 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글쎄 평소에 좀 조용한데 저걸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철수 의원이 원래 정치하시기 전에 사업하시고 그전에 프로그램 하시고 그전에 의사하셨잖아요. 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예. 분이라 좀 유머 감각이 떨어지는 거는 좀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정치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광장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장? 네, 광장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집회하고 하면서 자기 지지자들만 보잖아요. 이 사람들의 환호와 함성과 이런 거에 자기가 도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기에서 뭔 말을 해도 반응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업돼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 광장뽕을 굉장히 좀 근데 조심해야 지금 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혹시 근데 안철수 의원이 원래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갔다가 대선 나갔다가 전당대회 나갔다가 하면서 대중 앞에 서는 그 광장뽕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는데 오랫동안 좀 굶주린 게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수하셨다는 걸로 그런데 보네요. 이번 선거에서는 광장뽕은 안철수 대표한테만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나왔다고 봅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본인 퇴원하는 길에 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멋진 연설을 하고 있어요.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장벽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이 장벽을 넘어갑시다. 굉장히 멋있고 감동적인 연설인데요. 근데 이 연설을 왜 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합니까? 대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랜만에 그 군중의 환호와 함성 안에 저는 그 광장뽕을 맞추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워딩을 처음 봤는데 DJ나 YS가 군부독재 때 탄압받을 때 한 연설 아닌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연하야나 광장뽕을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상규 변호사께서 이거 한마디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한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예. 인수위 때 그 안철수 위원장이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뭐 저런 욕설을 하는 성격은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예. 그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그 되뇌인다고 이제 앞에서 한 말을 똑같이 한 건데 사실은 욕설 막말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있었던 국방위원회 지금 국정감사가 파행될 때 그 막말 때문에 파행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막말이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뭐 그러니까 막말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다 이제 상대방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욕을 했냐. 국회 또 그랬죠. 뭐 또 비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네 당 대표가 어떤 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네 당 대표가 어떤 막말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이러다 보니까 이 막말과 욕설의 수위 자체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날 뻔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뭐 유인천 장관도 그렇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절대 한 적 없다고 과거에 사과까지 한 발언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마당이니까 이재명 대표도 옛날에 그거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돌연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욕설 논란 뭐 들어보셨죠? 아까 XX 들어간 거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글쎄 이게 선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요즘 시점상 좀 묘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아니 이거는 할 거로 하는 건데 무슨 소입니까?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도 있어요. 선관위 관련된 내용인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뭔가 가상 해킹, 그러니까 이 보안에 대한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상 해킹 이런 일을 작업을 했는데 뚫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투표 시스템도 뚫렸다. 그래서 이게 사전 투표 여부 조작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본 투표에서 또 투표할 수 있다. 이중 투표 가능하다. 이거 증명됐다. 뚫리더라. 이게 처음에 나왔어요. 다음 보시죠. 다음 내용. 또 개표도 이거 들어가서 누가 침투해서 손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표 결과까지 이거 마음대로 조작 가능하다. 이런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요. 북한 해킹 가능성이 있거든요. 북한 옛날에 악성 코드 북한에서 나온 거 이거 감염된 적 있는데 이거 간단히 넘길 일 아닙니다. 이거 뭔가 개입 가능합니다. 라고까지 굉장히 걱정을 한 진단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에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고 무방비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선이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이 불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선관위가 뭔가 또 얘기를 꺼내놓는데 그거 화면에 좀 소개돼 있습니다. 근데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부정선거 방지 위한 장비를 배제하고 이거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빼고 했습니다. 이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거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국정원에서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불만 제기를 나타냈어요. 선관위가. 일단 조상규 변호사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선관위 쪽과 같은 의견을 좀 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굳이 보궐선거 하루 앞둔 날 국정원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과 국정원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조상규 변호사.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제 그 가상 해킹 이렇게 소개되거든요. 뭘 알아본 겁니까? 그게 뭐가 문제로 나온 겁니까 지금? 지금 저게 그 부정선거가 가능한지 안 한지 시뮬레이션 해본 거 아닙니까?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정원 판단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다고 뚫렸다고. 아니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검표가 미검표가 되고. 아니 그러면은 제가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1, 2, 3, 4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죠? 아니 이렇게 비밀번호 하면요. 웬만한 사이트에는 비밀번호 등록도 안 돼요. 이건 비밀번호를 할 수 없는 번호잖아요. 그걸 또 그게 얘가 나오니까 또 선관위가 얼른 바꿨다고 또 뭐 내용 그러니까요. 나오더라고요. 이것 자체도 문제고요. 그럼 선관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야, 이 정도인데 그래도 아직 안 뚫렸어. 이런 이야기는 뭐냐? 문은 열어놨는데 아직 도둑 안 들어와서 괜찮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을 지키는 사람은 시정장치를 해야죠. 시정장치 다 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거나 개선할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우리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지금 선관위가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자기 정화를 했거나 자기 쇄신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니 외부에서 강도 높은 제도 개혁을 통해 가지고 예. 뭔가 좀 달라지는 아니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선관위의 핵심이고 본질이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이제서야 저걸 찾았어? 그럼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안 했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못 믿는 거야? 해킹 당했을 수도 있겠네? 아니 이게 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선거 관리를 했다라는 게 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리고 선관위원장도요. 지금 비상임의 그런 예. 대법관 출신 그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이게 철저히 책임지는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좀 의아스러운 게 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하든 내일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근데 왜 민주당은 소극적일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개선돼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는데 예. 왜 소극적이죠? 자, 전 조상규 변호사 그냥 퍼 부셨어요. 지금 선관위 뭡니까 지금 이런 약간 분위기를 해주는데 정경환 교수님, 그러니까 선관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최근에 좀 나빠졌어요. 그 채용과 관련된 굉장한 논란 그리고 도대체 일을 똑바로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엄청난 비판을 받던 조직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야 이거 무슨 가상 해킹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뻥뻥 뚫리더구나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국정원 발표를 통해서. 그런 시각이 하나 있는가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니 국정원이 하필 이런 걸 지금 발표합니까?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다 지금 결합돼 있는 거죠. 저 선관위 아마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하면 역대 선관위 신뢰도 조사 중에 가장 낮게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내부 문제도 많았고 예. 실제 선거 공정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의해서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해 봤습니다. 자, 대단히 취약하게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 사실 자체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선관위는 이 사실 자체를 어떻게든 뭐 최소화하고 예. 평가절하해서 수세적으로 임할 게 아니라 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일단 맞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알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하나 또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게 맞다. 예.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여당의 태도는 예.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뭐 기다렸다는 듯이 역시 자, 오늘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점검 결과를 가지고 2020년도 총선이라든가 과거에 어떤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으로 만약에 끌고 간다면 그거 대단히 뭐랄까 좀 부적절하잖아요. 예. 그런데 역시 또 마찬가지 총선을 앞둔 6개월 시점에서 예. 뭐 선거 공정성이라든지 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 예. 나갔다. 이게 마치 정부 여당이 주문하고 국정원이 과대 광고하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진다. 보안점검 시스템 9월 22일 날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발표 시점만 조율할 일이었었어요. 이번 선거 끝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직전에 이걸 하는가? 이슈타임이 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참 최근에 논란이 됐던 조직이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요 가상 해킹 뭐 이런까지 보면서 또 약간 또 정치권에서 또 여야 공방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 있는데요.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속도 좀 내보죠. 어제도 잠시 소개드렸는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부산을 떠나서 서울에 출마하겠다, 뭔가 도전하겠다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박수 치는 분도 계셨지만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거요.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이런 분위기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좀 들어보시죠. 이제 서울 출마 거부하고 탈당으로 무소속 나가면 당이 죽든 말든 제 살 길만 찾는 거잖아요. 이제 제 선택은 당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는 노력이지 당산 아생이 아니고 당생 아생 이 길이기 때문에 이제 윈윈하는 길이죠. 당사 아생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나. 서울오라 그러니까 거부하고 뭐 탈당으로 무소속 가면 그냥 두석 만들 수 있는 걸 한석 한 거 아니에요. 거기 하태경 의원이 자기 살 길을 찾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영남에서 자기가 공천 잘릴 것 같아도 끝까지 버티다가 뭐 빌다가 또 그거라도 안 되면은 무소속으로 탈당해가지고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 돌아가겠다
이런 형태의 구태 정치보다는 100배 나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당에도 또 정치적인 공익에도 부합하는 형태를 보여줬다면은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승환 전 행정관.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지켜보겠다,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홍 시장은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 비판한 홍 시장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지금 전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뭐 계속 며칠 나오거든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뭐 아무튼 홍 시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의 이 큰 결단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더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주시니까 과연 저희 당의 원로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칭찬입니까? 그런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 지금까지 정치 역정 되돌아보면 송파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동대문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지사 가시고 그 다음에 대구로 무소속 가시고 그리고 대구시장 가셨습니다. 양지가 아니고 안방에서 가장 그 따뜻한 아랫목 찾아가셨습니다. 양지도 아닌 아랫목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렇게 찾아가셨는데 이게 하태경 의원의 이런 결단을 폄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지고 나서 이제 성남 자신이 시장을 했던 성남 분당 갑에 자리가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계양 가지 않았습니까? 좀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도 우리 하태경 의원에게 좀 본받고 좀 험지 찾아가서 좀 이렇게 후배들한테 자리 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은 또 하시면 딱 이재명 대표 얘기 딱 한 싹 걸치고 갔어요. 또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는 약간 이런 분위기 가셨는데 일단 뭐 상은 이렇게 해서 하태경 의원과 홍준표 시장이 약간 충돌한 모습이 며칠째 좀 이어졌는데 이런 가운데 하태경 의원의 어떤 저런 선언, 도전과 관련해서 이게 더 퍼질 것이냐 안 퍼질까 이게 다시 국민 내부에 또 관심사처럼 떠올랐거든요.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신 두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저렇게 용기를 냈다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무슨 이제 중진들은 수도권 험지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보내는 것은 결국은 당의 세력만 낮아져요. 중진들이 서울 수도권에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분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일반적인 저희 공천할 때 기준으로 삼아서 뭐 중진 혹은 다선 의원들을 이리로 저리로 옮기고 하는 거는 역대로 보면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 자, 김성환 평론가 제3자 입장에서 글쎄 이제 목소리 좀 들어봤는데요. 이런 분위기면 중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남권 중진 뭐 풍상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 출마는 하태경 의원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확산이 될 것 같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미운털이 하나 더 박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의원들이 최소한 조금 더 동조하는 목소리를 더 많이 내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권영세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지만 권영세 의원한테 그럼 호남 험지 출마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겠다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당장 천하람 위원장이 그러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수도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제원 의원이 나갈 생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해운대에서 3선 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40년 직위가 내려온다. 뭐 이래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결국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오겠다.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태경 의원이 미운털이 박혀서 거기에 못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다른 의원들한테 매우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또 했다. 미운털이 한 번 더 박혔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파문이 커지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조성규 변호사는 하태경 의원은 한 명으로 끝인가 아니면 더 확산이 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권영세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의 결단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이 서울 수도권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청래, 안민석 이런 분들하고 지금 대진표가 계속 짜지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흥행몰이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이고 뭐 자리를 옮기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 본인은 영등포에서 잘 안 돼가지고 용산 무주공산에 와가지고 청년 후보랑 경선을 해가지고 그 자리 무주공산 차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청년 후보가 접니다. 저랑 경선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시는군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더 이렇게 장려를 해야 되고요. 민주당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은 비명계 의원 자리에 원외 친명계 인사들이 들어가려고 줄을 다 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뭐랄까요, 내부 투쟁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이 있는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데 수도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죠. 지금 정청래 의원도 나한테 와라, 한동훈 나한테 와라 이러는데 아니 본인이 움직여야죠. 본인이 맞벌 깔고 앉아서 나한테 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국힘 자리에 가서 붙어야죠. 또 조상규가 마지막으로 그냥 또 뿜어내셨네요. 지금 또 보니까 말씀을. 알겠습니다. 이거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일지. 뭐 아직은 총선이 아까 말했지만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